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증시 폭락으로 코스피가 98포인트, 4% 이상 떨어지며 약 7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아시아와 신흥국의 주요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5.24 조치 해제를 놓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서 한국은 우리 승인 없이 대북 제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한미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수용할 수 없다며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고양 저유소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2차 감식에 나섰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부실 수사와 정부의 관리 소홀이 질타를 받았습니다. 비서에게 지속적인 폭언을 한 오사카 전 총영사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개보다 못하다, 뇌가 고장났나 등의 폭언을 했다는데 폭언에 상해죄가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내 증시가 그야말로 출렁거렸죠. 간밤에 미국 증시가 폭락하면서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코스피가 100포인트나 빠지면서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2129. 주가 시황판에 1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숫자가 찍혔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4.4%, 10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며 2100선으로 밀려났습니다. 유럽 재정위기 여파가 있던 2011년 이후 가장 큰 낙폭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브라질, 터키 등 일부 신흥국 위기 등 악재가 겹친 가운데 미 증시 폭락으로 불확실성이 커지자 외국인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탓입니다. 8일간 외국인이 팔아치운 주식은 2조 원이 넘습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도 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선 결국은 조달 비용 자체가 높아지면서 우리 지수에 대한 적정 가치가 좀 낮아졌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과 홍콩 증시도 3% 넘게 급락하는 등 아시아 증시도 휘청거렸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후폭풍으로 가뜩이나 불안한 신흥국 금융시장은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이 더 커져 당분간 불안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동안 나홀로 호황을 이어가던 미국에서 왜 갑자기 이렇게 증시가 폭락을 했을까요? 미국의 잇따른 금리 인상 때문이었습니다. 돈이 증시에서 은행 같은 안정적인 곳으로 빠져나간 거죠. 주가 상승을 자기 업적으로 여겨왔던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가 미쳤다고까지 비난했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개장 초반부터 급락세를 보였던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3.15%, 83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7년 만에 최대 수준인 4% 넘게 추락했습니다. 트위터 주가는 8.4%, 아마존 6.2%, 애플도 4.6% 내려앉으며 대표적인 IT 기업들이 맥을 못 쳤습니다. 다음 달 중간 선거를 앞두고 증시 폭락에 당황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들어 3번 기준금리를 인상한 연방준비제도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No, I think the Fed is making a mistake. They're so tight. I think the Fed has gone crazy. 그러나 트럼프가 자초한 미중 무역 전쟁이 증시의 가장 큰 악재 중 하나인데 이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With no signs of a breakthrough in the US-China trade war, investors are getting increasingly nervous about a slowing Chinese economy.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도 미국의 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미 연준을 지지하고 미중 무역 분쟁 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을 때 한국은행도 그렇고 기재부도 그렇고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했었죠. 이젠 뭐라고 할까요? 정주영 기자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 차가 11년 만에 최대인 0.75%포인트로 벌어진 지난달 27일.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한국은행은 물론 경제부처 역시 낙관론으로 일관했습니다. 근데 예견되었던 거 아니겠어요? 국내 금융시장에서 곧바로 큰 영향을 받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책금리 역전만으로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하지만 이를 비웃듯 외국인 자금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코스피는 200포인트 넘게 내려앉았습니다. 급기야 금융당국 수장은 금리 격차에 따른 우려를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미국 금리가 올라가서 내금리 차이가 커지면 외국인 자금 이탈의 우려도 같이 커지니까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까지 예고하면서 금리 격차는 1%포인트 이상으로 더 벌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 하지만 내수 부진 등으로 한국 경제의 먹구름은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기업의 향후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이 부분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외국인 자금 이탈을 막는 동시에 1,500조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킬 정책적 묘안이 시급합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대북 제재는 미국의 승인사항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당연히 우리 청와대는 당황했을 겁니다. 청와대는 승인이라는 건 한미 간의 협의로 진행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종락 기자입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제재 승인 발언 논란을 진화하는 모습입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모든 사안은 한미 간의 공감과 협의가 있는 가운데 진행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 한미 간의 이견이 노출됐다는 우려를 차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외교부는 아예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한 논평을 회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강경화 장관의 발언이 해제를 검토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현 단계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대북 제재 해제는 미국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없음을 스스로 확인한 셈입니다. 주권 침해로 비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강경화 외교장관의 국회 발언 취소, 한반도 비핵화루에서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청와대 분위기입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오이사 조치 해제 논란은 통일부 국정감사장에서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모욕적이라고 비판했고 조명근 통일부 장관은 아예 해제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오이사 조치 관련 주무부처장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야당 의원들은 맹공을 이어나갔습니다.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것을 기자의 질문에 2번이나 강조했습니다. 모욕적이다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조명균 장관은 더 이상 논란을 키우지 않으려는 듯 신중한 모습으로 대응했습니다.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풀어나가야 된다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취지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이사 조치 해제를 검토한 적이 있느냐는 여러 차례의 질문에도 없다고 답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가 오이사 조치의 해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어 오이사 해제를 위해서는 원인이 됐던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외통위 국감장은 오이사 조치도 다른 대북 제재와 비슷한 속도로 풀어나가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지죠. 정말 우리가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려면 미국의 승인이 필요한 걸까? 사실 오이사 조치와 유엔 제재, 미국의 독자 제재는 그 내용이 80%가 겹칩니다. 사실 확인해서 주진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천안함 폭침 있고 2개월 만에 발표된 대북 대응 조치가 바로 논란의 오이사 조치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대북 신규 투자 금지, 교역 금지 등 5가지 조항이 있는데 당시 진행되고 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제외됐습니다. 따지고 보면 천안함 책임을 북한에 묻기 위한 일종의 독자적 대북 제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지난 8년간 제재의 기조는 유지하면서 상황에 따라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해왔습니다. 그렇다면 해제는 다른 누군가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인 걸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네. 대통령의 결단만 있으면 하면 되는 거고요. 비록 유엔 제재 해제 없이는 오이사 조치 해제한다고 해도 큰 의미는 없지만
오이사 조치는 우리 정부의 행정명령인 만큼 우리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 별다른 효력은 없다는 분석인 겁니다. 현재 북한에 적용되고 있는 제재는 우리 정부와 유엔 안보리 그리고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 3가지가 있는데 우리만 해제를 하고 북한과 경제 협력을 한다면 이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과 미국 정부 제재에 저촉이 돼서 국제사회와 미국 정부에게 오히려 우리 기업들이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취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려면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말은 틀렸지만 대북 제재 해제는 미국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확인 주진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금의 소득주도 성장을 설계한 장본인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불려 나왔습니다. 정선민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의 최대 화두는 최저임금이었습니다. 우리 경제도 체질을 바꾸는 과정의 진통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일자리 참사를 겪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이유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이재갑 장관은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차등 적용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의 설계자로 불리는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참고인으로 불려왔다가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성공하시면요, 우리 홍 수석께서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시는 거고 실패하면요,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겁니다. 야당은 내일 발표될 9월 고용 동향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거라며 남은 국감에서도 치열한 격돌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정사희민입니다. 편의점 업주 등은 최저임금 차등화를 찬성하고 있죠. 다음 소식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단기 일자리 아르바이트 채용을 늘리라고 공공기관에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기 일자리라도 늘려서 고용 통계가 좋아 보이게 하려는 걸까요? 일자리 질보다 양만 늘리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사나 LH는 최근 3개월짜리 아르바이트 170명을 뽑기로 했습니다. 애초 120명만 선발하려다 50%가량 더 늘린 겁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단기 일자리 채용 확대 계획을 보고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공공기관이 대상입니다. 채용을 못하면 사유를 밝히라고 해 공공기관들은 사실상 압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 공공기관이 똑같고 일은 아니고요. 100명 정도 돼요, 저희는. 고용 쇼크가 수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자리 부풀리기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돈을 받고 일하면 정부 통계에는 취업자로 집계되기 때문입니다. 일자리 참사를 기록하다 보니까 단기 일자리를 통해서라도 국민들에게 일자리가 증가했다는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는. 하지만 여당은 젊은 층이 사회 경험을 위해 2-3달 일하는 건 당연한 일로 역대 관행이었다며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달쯤 헌재에서 낙태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심리나 선고가 나와야 하는데 깜깜무소식이죠. 아직도 헌법재판관 3명이 임명되질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오늘 열린 국감에서는 이에 책임이 있는 여야 의원들이 서로만 탓했습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는 헌재. 하지만 재판관은 현재 6명뿐입니다. 여야 대치로 3명의 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미뤄지면서 사상 초유의 업무 공백을 겪고 있습니다. 재판관 정적수 7명을 채우지 못해 낙태죄와 최저임금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안들에 대한 심리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열린 국정감사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의 연장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야당에서 극렬히 반대해서 청문보고서 채택되지 못한 이석태, 이현애 후보자가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있고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서 동의가 필요한 그런 재판관은 빨리 동의 절차를 거치고 동의가 필요 없으면 대통령이 임명하면 승복하는 겁니다.
신문 헌재에 대한 내탁 공방만 이어지자 급기야 한편에선 중지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이 위헌을 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을 오늘 재판해야 됩니다. 우리 얼굴에 자꾸 침 떨어지게 하지 마시고 그만하고 국정감사합시다. 헌재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국감장까지 이어진 탓에 정작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MBN 뉴스 조성진입니다. 이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유 장관은 완전히 투명 인간이었죠. 야당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아직도 유 의원이라고 불렀고 또 장관이 아닌 차관에게 질문하는 등 유 장관을 아예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이은혜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참석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유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시작과 함께 국감장을 집단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의 정회를 거쳐 가까스로 증인 선서가 이루어지고 양심에 따라 힘듦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차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오늘 국정감사에 대해 질의는 차관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혜 장관을 패싱하고 박춘란 차관에게 쏟아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연이은 질문. 제가 지금 차관님한테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집중 포화 속에 차관의 표정이 굳어지기도 합니다. 사망사고 몇 퍼센트 줄이고 몇 퍼센트 줄이고 좀 연차별로 이런 계획도 못 세우나요? 그런 노력도 좀 노력이 보여야. 한편 유은혜 장관은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의 고교 무상교육 재정 마련에 대한 질문에 내년 시행을 위해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합의된 건 아니지만 협의는 시작을 했고요. 이게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한다면 다른 방안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한국당 의원들이 유은혜 장관을 심지어 의원으로 부르는 등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국감장은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국감장은 바람잘 날이 없는 곳이죠. 오늘은 13m가 넘는 대형 현수막이 등장하는가 하면 현직 항공사 승무원이 출석해서 복장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국감 둘째 날 이모저모 김문영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국정감사장에 기다란 현수막이 등장합니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현 정부의 방송장악 잔혹사를 정리했다며 13.5m짜리 대형 소품을 펼친 겁니다. 국회법 위반이라는 여당의 반발에 한국당은 문제가 없다며 맞받아치면서 여야 간 설전이 수십 분간 이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관례에도 없고 꼭 법 문제를 따지기 전에 상식에 좀 어긋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양이 방대해서 할 수도 없고 병풍을 준비를 하려니 할 수 없어갖고 이런 두루마리 형태로 이것을 상징하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항공사 승무원의 복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데 유니폼이 전혀 맞지 않다는 현직 승무원의 증언이 나온 겁니다. 몸이 그대로 드러나는 실루엣이 드러나는 이 디자인으로서는 여성 상품화된 이미지로 보이고요. 그리고 선정적인 이 유니폼 특성 때문에 기내 성희롱, 성추행, 몰카 촬영범 사례까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한편 벵골 고양이를 국감장에 선보이며 동물 학대 논란이 일었던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SNS에 고양이 사진과 함께 잘 있으니 걱정 말라는 말을 남겨 눈길을 끌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고양 저유소 화재 원인을 수사 중인 합동수사팀이 두 번째 현장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저유소 측의 잘못은 없었나를 찾는 거죠. 국감장에선 경찰의 부실 수사와 저유소의 안전 불감증을 놓고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신재호 기자입니다. 하얀 방진복을 입은 사람들이 저유소 근처 공사장에서 감식 장비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관계 당국이 지난 8일에 이어 두 번째 현장 감식을 벌인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감식 때 화재 현장을 전반적으로 살폈다면 이번 감식은 유증기의 발생 과정과 관련 시설을 집중 점검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 국정감사의 화두도 저유소 폭발 사건이었습니다.
의원들은 경찰이 이번 사건의 책임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과도하게 묻고 있다고 질타했고 현장에서 아직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마치 수사를 잘한 것처럼 또 수사를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도 초동 수사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긴급 체포 시한 내에 신병처리 수사 절차상 신병처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좀 수사에 그런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들을 다 밝히지 못하고 처리한 면이 있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노동부 국정감사에선 저유소 화재시설 관리 부실이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근본적인 화재 방지 시설이나 대책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실제로는 유증기 회수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사실은 여기는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 경찰은 대한송유관공사의 과실을 살펴보고 책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관계자를 소환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고양 저유소 말고도 기름을 저장하는 유류시설은 전국에 100곳 이상이나 됩니다. 문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해 있기도 하다는 건데 그렇다고 특별한 관리 규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홍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에 있는 한 민간 정유회사의 저유소입니다. 기름이 담겨 있는 대형 유류 저장 탱크들이 9개나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길 하나를 건너니 바로 2,000세대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이곳 아파트 단지는 제 뒤로 보이는 저유소로부터 불과 200여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저유소 화재 시 유해가스가 넘어오는 등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고양 저유소 화재를 접한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우리만 해도 우리가 지금 팔라고 하는 가스가 노출됐을 경우에 이사 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저유소가 주거시설 바로 근처에 있어도 안전관리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민간 저유소의 경우 위치와 상관없이 시설과 보안 점검은 업체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고 관할 소방서의 불시 점검은 최소 횟수마저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공공저유소라고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에 화재가 난 고양 저유소도 500m 거리에 아파트 단지가 있었지만 이를 고려한 추가적인 안전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안전조치를 안에서 다 했기 때문에 이게 아파트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든지 그런 건 사실은 없었지 않나 싶습니다. 전문가들은 주거시설과 인접한 저유소에 대해선 특별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주거지 근처에 저유소가 있는 경우에는 방화벽 높이 기준을 더 강화한다든지 정밀 안전점검 주기를 짧게 한다든지. 전국에 있는 대형 저유소는 소방집계만 96곳.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지 않으려면 이제부터라도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도 강정마을 앞바다에서 열린 국제 관함식에 참석했습니다. 강정마을은 참여정부 시절 해군기지 건설 결정으로 갈등이 컸던 곳이죠. 지금도 그렇고요. 송정 기자입니다. 해군 국제 관함식에 참석해 좌승함인 일출봉함에서 해상 사회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이번 관함식이 강정마을 앞바다에서 열리길 누구보다 원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7년 참여정부 시절 해군기지 건설 결정 이후 갈등에 휩싸인 강정마을 주민들을 직접 보듬으려는 의도로 실제 현장에서는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와 민주노총 등이 국제 관함식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관함식 참석은 제주도를 전쟁이 아닌 평화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연장선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의 평화 정신이 군과 하나가 될 때 제주국제관함식은 인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관함식 이후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과 별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적극적인 정부 역할을 다시 한번 약속하며 11년간 엉켜있던 갈등의 실타래 풀기에 주력했습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내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놓고 진통을 겪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국가보훈처 조사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부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노래 재창을 방해했던 거고요. 서정표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5.18 기념식 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유족들과 합창해 화제가 됐던 임을 위한 행진곡.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같은 노래를 부르지 않고 태극기만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30주년 기념식이었던 지난 2010년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재창 없이 무용과 전통민요로 식이 진행됐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이 정부 기념일로 제정된 지난 1997년부터 2008년까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참석자 전원이 함께 부르는 재창곡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9년부터 8년 동안 공식 식순에서는 아예 빠졌습니다. 국가보훈처 진상조사단은 공식 식순에서 빠진 이유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부감 때문이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이후 의전비서관실의 지적이 있었고 이를 통해서 국가보훈처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방해 활동에 돌입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단은 또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을 막기 위해 첫 소절은 연주와 무용만 하게 하고 특수 효과까지 추가하는 등 노래를 방해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보통 폭언은 모욕죄 정도로 인정이 되죠. 그런데 처음으로 이 폭언이 상해죄로 인정됐습니다. 비서에게 개보다 못하다, 뇌가 고장났다 등의 폭언을 해온 삿포로 전 총영사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일본 삿포로 총영사관에서 일하던 여비서는 모멸감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당시 총영사였던 한모 씨가 수시로 폭언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한 씨는 넌 개보다 못하다, 뇌 어느 쪽이 망가진 거냐며 여비서를 질책했습니다. 폭언은 1년 넘게 이어졌고 어떤 날은 볼펜이 얼굴에 날아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여비서는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6개월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한 씨에게 법원은 상해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폭언과 모욕을 한 점은 최소한의 품위마저 잃은 것이라며 그런데도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습적인 폭언도 피해자에게 극심한 우울증 등 정신적 장애의 원인이 된다면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의미 있는 판결로 보입니다. 외교부 부대변인까지 맡았던 한 씨는 법원이 폭언에 대해 상해죄를 처음 인정한 당사자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렌즈 크기가 새끼 손톱 반만 하고 본체 크기 전체도 명함의 반 정도 크기인 몰래카메라를 여자 화장실에 설치해 그 영상을 퍼뜨린 남성이 있습니다. 여성들의 인적 사항까지 파악해서 영상과 함께 실명과 나이까지 올렸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경찰이 서랍장 안에 있던 몰래카메라를 찾아냅니다.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어 유포한 30대 남성의 집을 수색하는 장면입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던 이 남성은 PC방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손님들의 인적 사항까지 파악한 뒤 이를 음란 사이트에 함께 올려 유포했습니다. 인터넷 게시 시 이름하고 나이를 올려놔서 보는 사람을 하여금 그 관심을 유도하게. 피해자는 이런 초소형 카메라를 검은 비닐봉지로 감싸고 휴지로 위장까지 한 뒤 휴지통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손님이 화장실을 가면 리모컨으로 카메라를 작동시켰습니다. 서울 홍대 음식점 등의 남녀 공용 화장실 등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피해자들한테 할 말은 없어요? 두 번 다시 인지도 안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범행을 벌였는데 촬영한 것과 다운로드한 것을 포함해 모두 1,500건의 영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구속하고 여죄를 캐묻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아이들 체온을 재는 귀 적외선 체온계는 해외 직구로 사서는 안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정품을 흉내낸 위조 제품이었고 심지어 절반 이상은
제대로 체온을 재지도 못했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한 해외 직구 쇼핑몰에서 팔던 귀 적외선 체온계입니다. 센서가 귀에서 나오는 적외선 파장을 감지해 체온을 측정하는데 영유아 엄마들 사이에서는 필수품으로 꼽힙니다. 시중에서는 7만 원이 넘는 상품이 해외 직구로는 절반 가격이었습니다. 정식 제품과 비교해보니 포장지부터 체온계에 쓰여진 문구까지 조금씩 다른 부분이 포착됩니다. 정품과 비슷하게 만든 가짜입니다. 식약처가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되는 귀 적외선 체온계 13개를 직접 구매해 확인한 결과 12개가 위조 제품이었습니다. 해외 본사 제조업체를 통해서 시리얼 번호들을 확인한 결과 생산 이력이 없거나 출고 이력이 없거나 위조품 12개 중 7개는 측정값이 3도 이상 틀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이의 컨디션을 평가할 때 있어서 제대로 된 체온을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해열제를 먹지 않았을 때 열경기를 할 수 있는 확률도 있고. 식약처는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체온계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과 구매 대행 사이트 천여 곳을 적발해 사이트를 차단했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헬멧은 턱끈이 제대로 안 매져 청테이프로 감았고 조끼는 단추가 떨어져 있었다. 또 이런 모습이 사령관 눈에 띄지 않도록 피해 다녀야 했고 그래서 나는 사비 2천만 원을 들여 최신 장비를 구입했다. 지난 2월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이 주관하는 행사에서 이 행사장에서 특전사 대원이 한 말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군인들이 받는 방한복은 내피를 껴입어도 뼛속까지 추위가 스며들고 침낭은 얇아서 밤새 추위와 싸워야 한다고 합니다. 헬멧은 맞지 않아 시야를 가리고 전투화는 하루만 신어도 물집이 잡힌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시절 미군의 군장이 지금 우리 국군의 군장보다 성능이 더 좋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죠. 그래서 일부 부대 장병들은 거위털 침낭에 핫팩, 전투화까지 자비를 들여서 민간 용품을 사용합니다. 어떤 특전사 부대는 팀원의 90% 이상이 전투화와 장갑, 침낭, 방한복까지 모두 사제 장비를 쓸 정도죠. 군에서 사비를 들여 개인 장비를 구입하는 건 군 방침 위반입니다. 하지만 부대별로, 지휘관별로 방침이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 육군은 뒤늦게 특전사에 한해 사제 장비의 기준과 장치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미 미국 등 선진국의 특수부대는 개인이 구매한 장비를 일정 기간 후에 영수증 처리해 주거나 부대 차원에서 공동 구매하는 방식으로 허용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군 예산은 다 어디에 쓰고 군인들이 개인 돈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할 지경이 됐냐는 겁니다. 군 장비 관련 예산은 2013년 11조 6천억 원에서 올해는 15조 원에 육박할 만큼 해마다 올랐고 매년 최신 장비 도입에 군 생활 개선을 운운하던 국방부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아무리 개선을 요구해도 위에서 눈과 귀를 닫아버린다. 사제 장비를 산 특전사 요원의 말입니다. 필요하다면 제도를 바꾸는 거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장비 구입 절차와 예산 운영에 문제는 없었던 건지 왜 군용 제품은 항상 향상되질 않고 있는 건지 이것부터 제대로 살피는 게 우선 아닐까요? 또한 직접 장비를 사용하는 장병들의 얘기를 듣는 게 기본입니다. 도대체 위에선 누구의 말을 듣고 군 물품을 사는 걸까요?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무주택자가 아파트에 당첨될 확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집니다. 정부가 이들의 아파트 당첨 확률을 더 높이는 청약제도 개편안을 내놓았거든요. 일단 수도권과 광역시 등 과열 지역에서는 추첨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집이 있는 사람은 가점제는 물론 추첨제를 통해서도 분양받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1주택자가 여기서 남은 물량이라도 받으려면 새 아파트 입주 후 6개월 안에 기존 집을 팔겠다는 각서를 써야 합니다.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죠. 다음 달 말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면 1주택자는 집을 넓혀가는 등 새 집 마련하기가 더 어려워지기에 예정된 분양이라도 어찌 안 될까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데 분양 일정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만 있습니다. 늦게 할수록 비싸게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박통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응암동의 재개발 구역입니다. 애초 6월 예정이었던 분양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모델하우스는 5개월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분양 예정지. 지난 6월 특별공급 공고까지 나왔다가 취소된 뒤로는 연내 분양마저 불투명해졌습니다. 예정이 없다고만 얘기하니까 저희도 알 수가 없어요. 시민이 안 떨어졌으니까 그러겠죠. 강남 재건축을 비롯해 강북 재개발 등 이미 분양이 완료됐어야 할 상당수 단지가 아직 일정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상 미분양 우려에 분양이 미뤄진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오히려 집값 급등과 맞물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뛰는 집값을 반영하고 싶은 사업자와 분양가를 규제하려는 정부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특별공급 자격이 얼마 남지 않은 신혼부부는 물론 오는 11월 말 제도가 변경되면 당첨 기회가 줄어들 1주택자는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신규 청약의 기회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청약이 당첨이 되더라도 6개월 안에 집을 팔려고 하는데 그게 말처럼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분양 지연은 결국 제때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여서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숫자로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한국에서 오늘 태어난 아이의 미래 생산성, 쉽게 말해서 잠재력은 얼마나 될까요? 세계은행이 개발한 인적 자본 지수라는 게 있는데 한국이 0.84로 싱가포르에 이어서 세계 2위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13년 이상 교육을 받고 적절한 의료 지원을 받아 성인이 되면 생산성이 84% 수준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예산과 인력을 이렇게 잘 투자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청년 실업률은 우리 사상 최고죠. 결국 우리나라가 이 훌륭한 인력들을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늘을 나는 택시,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 차량. 하늘과 땅에서 벌어질 이런 교통혁명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현실이 될까요? 세계지식포럼에서 5년 안에 가능하다는 시간표가 나왔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켜 택시를 부르자 작은 수직 이착륙기가 날아옵니다. 꽉 막힌 도로 위를 날아 순식간에 집에 도착하는 이 택시. 앞으로 5년 뒤면 하늘을 나는 택시, 이른바 플라잉 택시가 상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Is this real? The answer is yes. We have a pretty ambitious time frame. We're pushing with our partners to have demonstration flights of these types of vehicles in 2020. That's only a couple years away. 우버 측은 기본 요금 6,500원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화장을 하고 심지어는 잠드는 사람도 보입니다. 내후년 정도면 고속도로에서 이런 자율주행차를 심심찮게 볼 전망입니다. We also believe that self-driving technology has the power to improve how people spend their time. 하늘과 땅 위에서 벌어질 교통혁명. 이번 세계지식 포럼에서 선보인 교통혁명은 더는 상상이 아닌 곧 실현될 현실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터키에서 실종된 사우디 정부의 비판적이었던 사우디 언론인은 사우디 왕실에 의해서 암살당한 거라고 터키 정부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CCTV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영화 같은 암살이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고 사우디의 동맹국인 미국도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 2일 터키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총영사관. 평소 자국의 개혁을 촉구해온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가 건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약 2시간 뒤 검은 차량 두어 대가 작전이라도 하듯 쏜살같이 영사관을 빠져나갑니다. 차량에 탄 사람들은 카슈크지가 실종된 날 전세기로 터키에 입국한 사우디인 15명으로 법의학자가 포함된 사우디 왕실 파견 암살팀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정황 등을 종합해 터키 정부는 왕실 암살팀이 카슈크지를 영사관에서 살해했고 시신까지 훼손해 sakon을 은폐하려 한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akibindeyim, kovalıyorum ve buradan çıkacak sonuç neyse onu da şüphesiz ki dünyaya da bizler bildireceğiz. 사우디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동맹국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To reporters, to anybody, we can't let this happen. And we're going to get to the bottom of it. Okay? 미 의회도 인권법을 들어 사건 결과에 따라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그야말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차세대 리더로 지목되면서 타임지 표지까지 장식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의 표지 모델이 됐습니다. 한국 가수로는 최초입니다. 타임은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등에 오는 22일 발간하는 방탄소년단 표지와 인터뷰 일부 내용을 게재했습니다. 표지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멤버들의 모습과 함께 차세대 리더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타임은 방탄소년단에 대해 비틀즈와 원디렉션처럼 가창력이 있고 뉴키즈 온 더 블록, 엔싱크처럼 춤도 잘 춘다고 평가했습니다. 타임과 인터뷰에서 리더 RM은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As a Korean, we love our country and we're proud of our country so much. And it's even just an honor to be just called like as an ambassador of Korean K-pop. 미국 뉴욕 시티필드 공연을 마친 방탄소년단은 영국 런던 O2 아레나에 입성해 표를 매진시키며 지난 9일과 10일 두 차례 공연으로 열기를 확인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방탄소년단은 21세기 비틀즈이자 글로벌 팝 센세이션이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유럽 투어를 소화 중인 방탄소년단은 오는 14일에는 한불 우정 콘서트 무대에 서며 문재인 대통령과도 만납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료 독감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관할 보건소나 129 보건복지 콜센터,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전화해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쏘아올린 러시아 소유스 유인 우주선 MS-10이 엔진 결함으로 발사 2분 만에 추락했습니다. 러시아 현지 언론은 탑승한 러시아와 미국 우주인 2명이 카자흐스탄에 비상 착륙했고 모두 다 무사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남자 프로배구가 드디어 이번 주말 개막하는데요. 7개 구단 감독과 선수들은 본 경기에 앞서 입심 대결을 펼쳤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이번 주말 정규리그 개막을 앞두고 한데 모인 남자 프로배구 7개 구단 감독과 선수들. 서로 견제하기 바빴는데 특히 선수를 맞바꾼 감독들은 뼈있는 농담을 건넸고 재욱아 잘 있지? 재욱이 관리는 좀 이렇게 껄렁껄렁 되는 게 좀 있는데 그거만 잘 잡아주시면 강인이는 뭐 충분히 더 잘할 선수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뭐 부상 안 당하게끔만 하면은 상대팀 전력 분석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거기에 지금 베스트 전진선을 뜯긴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프로와 대학의 차이가 엄연히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글쎄요, 주전으로 뛴다는 건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난 시즌에 이어 올 시즌에도 우승 1순위로 꼽히는 대한항공은 표정 관리에 바빴습니다. 우승하고 나서 휴가 많이 갔다 왔고요. 그리고 연습을 시작했는데 연습이 계획대로 많이 잘 안 된 지금 상황입니다. 올 시즌 프로배구는 오는 토요일 대한항공과 현대캐피탈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6개월간의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가을을 즐길 틈도 없이 겨울이 온 듯 춥습니다.
계절의 시계가 한 달 정도 앞서가면서 오늘 겨울 코트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종일 추웠는데요. 설악산은 아침에 영하권을 기록하며 올가을 들어 첫 얼음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내일 하늘은 맑겠지만 가을 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아침 6.1도로 올가을 가장 쌀쌀한 아침을 맞이했는데요. 내일도 아침에는 6도 선까지 내려가 11월 초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겠고요. 낮에는 기온이 오늘보다는 높겠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 이유는 우리나라가 상하층 모두 차가운 공기의 영향을 긴 시간 동안 받기 때문인데요. 내일 아침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7도, 한낮에는 19도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내일 강원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평년 기온을 밑도는 날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주 날씨정보회사에서 기상예보를 맡고 있는 수지 마틴. 방송 중인데 우리의 포대기 같은 천으로 1살짜리 아들을 등에 업고 있습니다. 기존 상식으로는 어색할 수 있지만 왠지 모를 따스함 때문일까요? 많은 이들이 호응을 해줬다고 합니다. 발상만 바꾸면 여성들은 직장에서도 이렇게 일을 하며 엄마가 될 수 있습니다.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